자, 첫 번째 문단에서 나침반은 중요했다. 왜? 배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 근데 나침반을 딱 보면 나침반이 빨간 바늘이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 그치? 재원아, 어디가 북쪽이게? 거긴 위쪽이죠. 지금 여기서 북쪽은 어디예요? 아, 어디게? 북쪽. 그냥 4분의 1의 확률이에요. 북쪽은 어느 쪽이게? 이쪽? 아, 상엽의 생각은? 북쪽. 이쪽? 우리 왜 다 이쪽이라고 하지? 이쪽이 고양경찰서 방향. 이쪽이 덕양구청 방향. 여기가 맥도날드 방향. 여기가 7단지 방향. 그럼 북쪽은? 그쵸, 이 덕양구청 방, 요쪽은 북쪽이야. 그러니까 나침반을 딱 펼치면 빨간 바늘 여기를 딱 가리키는 거야. 근데 난 남쪽으로 가야 돼. 그럼 일로 가면 되지. 나침반이 여기를 가리킨 난 동쪽으로 가야 돼. 그럼 일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나침반이 배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했다. 그러나 지구 자기장, 자, 우리 나침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잖아요. 나침반이 뭐 마법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 자기장 때문에 북쪽을 가리키는 건데 지구 자기장이 지역적 분포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면 나침반 바늘이 막 뱅글뱅글 돌아. 나침반 바늘이 막 다른 엉뚱한 애를 가리켜. 그러니까 얘가 변하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해상에서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나침반이 뱅글뱅글 돌면 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결과 배가 연안 해역에서 좌초가 뭔가요? 부서지는 거야,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죽고 막 재산도 없어지고 그런 일이 종종 발생. 그래서 독일에서 지구 자기장, 지자기에 대한 연구는 실용적인 이유로, 어떤 실용적인 이유요? 배가 부서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국가가 돈을 줬다. 이러한 실용적 연구가 무엇에 대한 연구야? 자기장에 대한 연구가. 물리학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학적 발전은 어디 나오나요? 마지막 문단에. 자, 이 자기장에 대한 연구가 포텐셜 이론인데, 포텐셜 이론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 이 보여주는 독특함이 있는 거. 이 세 가지는 좀 독특한 성격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이 모두 이 포텐셜 이론에 적용을 받더라. 이게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자, 다시 앞문단으로 돌아오면 이 자기장, 지구 자기장 연구가 물리학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처음엔 몰랐지. 자, 오랫동안 천문학은 그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았어. 어떤 실용적 가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하늘을 딱 보면 북극성이 있어. 아, 이쪽이 북쪽이네. 이렇게 하는 실용적 가치. 똑같지? 그걸 인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천문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여겨진 지자기 연구도 얘랑 목적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국가가 돈을 줬다. 당시 독일은 여러 군소국가로 나뉘어 있었는데, 군소국가가 뭐예요? 우리가 아닌 독일은 하나인데 그 독일이 여러 개의 국가로, 작은 국가로 나뉘어 있었는데, 지도 제작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각 국가는 천문대를 세웠어요. 그럼 천문대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지. 국가가 많은데 국가마다 세웠으니까 여러 개고, 그 천문대들은, 여러 개인 천문대들은 천문시계, 망원경, 그리고 이러한 장치인 경위의. 그러니까 지금 천문시계, 망원경, 경위의 등 관측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 이렇게 수식어 묶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쵸? 이렇게 수식하는 말 묶어가지고 이 천문대가 시계랑 망원경이랑 경위의 같은 관측 장비가 많았다. 근데 천문대도 여러 개야. 근데 장비도 다 갖추고 있어. 그럼 되게 연구하기가 좋은 환경 아니에요? 자, 이 연구는 무슨 연구냐면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지자기 연구야. 지자기 연구는 여기에 자기계만 추가하면, 그럼 여기가 어디야? 여러 개인 천문대. 관측 장비가 갖춰져 있는 데다가
자기계만 딱 얹으면 가능한 거니까 지지학의 연구는 누가 해요? 천문대에 소속된 천문학자들이 해라. 자, 그런데 이 지지학의 연구에서 중요한 점이 정밀한 관측이었는데 천문학자들은 이미 정밀 관측도 잘해. 그럼 여기는 지금 지지학의 연구가 천문대에서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언제까지? 훔볼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19세기의 지지학의 관측은 훔볼트에 의해 크게 발전했다. 근데 어떻게 발전했냐면 1828년에 선구적으로가 무슨 뜻이야? 일바로. 선구적으로 지지학의 관측소를 설립. 얘들아, 이제까지 지지학의 연구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천문대에서. 근데 이제 어디서 이루어져? 지지학이만 연구하는 관측소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훔볼트의 의미는 그거죠. 자, 지지학의 관측소를 설립한 후 뒤이어 설립된 여러 지지학의 관측소에 정해진 시간에 야, 우리 동시에 지지학의 관측할래? 해가지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그게 자기연맹. 근데 그 자기연맹을 영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영국 식민지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자기연맹이 확장되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뭐예요? 훔볼트의 업적. 지지학의 연구에서 훔볼트가 이런 업적이었어. 자, 그 다음 문단은 누가 나와요? 가우스. 독일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가우스가 훔볼트가 이런 걸 하니까 자극을 받아가지고 1831년에 지지학의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는 실측 천문학자로서 천문학에서 확보한 정밀도를 지지학의 관측에서도 실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가우스의 목적이었는데 가우스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두 가지 정도 있어.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지지학의 관측이 너무 모호하고 무의미한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지지학의 연구에 사용되는 자기계가 문제야. 천문학이나 지리를 측량하는 학문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구는 굉장히 정밀한데 자기계는 이 정밀도에 미치지 못하는, 이 정밀하지가 않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자, 가우스는 자기계를 사용하여 정밀한 관측값을 내는 게 가우스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는데, 즉 그게 뭐냐면 실험실에서 사람이 일으키는 기류에 의해 자기계에 매달린 막대 자석이 계속 흔들리면서 측량이 정확하게 안 되는 측정의 정밀도로 떨어뜨리는 것을,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막대 자석의 중간을 하나의 줄이 아니라 두 개의 줄에 매달아 기류에 의한 교란을 줄이는 이런 솔루션, 이런 해결 방안을 고안했다. 그럼 이 새로운 방법은 두 개의 줄을 이용하는 거였죠? 자, 이후 가우스는 젊은 교수인 베버의 도움을 받아서 지지학 연구를 계속했다.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과학 지문이라기보다는 과학사, 과학 어떤 역사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내용이었는데, 여기부터는 좀 중요해요. 그쵸? 여기부터는 진짜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가우스는 지구 자기장이 계속해서 바뀌는 원인을, 사실 지금 이걸 알아내려고 지지학 연구를 시작한 거야. 이 지지학 연구를 왜 했어요? 1문단 봐봐. 나침반이 안 맞아. 왜? 자기장이 변해서.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배가 부서지니까 이거 연구 좀 해보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우스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지. 왜 이 원인이 뭘까?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생각했어. 뭐가 아니야?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한 쌍의 자석이 움직이면서 생긴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지구 안에 극성이 있는, 극성이 N극, S극 있잖아요. 그게 있는 철 입자, 이 입자 안에 N극도 있고 S극도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유체. 유체가 뭐죠? 오늘 세 번째 지문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유체가 뭐죠? 기체나 액체처럼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유체인 거 아니에요? 흐르는 물체?
유체를 이루어. 그러니까 철입자들이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자석이 아니라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흐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야지 자기장이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는 가우스인데요. 지자기의 본성을 거대한 자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님 구간. 쟤네 말이 맞든 내 말이 맞든 이 거대한 자석에 비롯되는 것으로 보든 아니면 자기 유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든 쟤네 말이 맞든 내 말이 맞든 나는 관측과 실험에 의해 확인된 것만 받아들일 거야. 이게 가우스의 행동 패턴이었던 거죠. 가우스의 입장은 관측과 실험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예요? 제목 구간. 제목 뭐죠? 가우스가 관측과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관측과 실험을 통해 수립한 두 가지 가정. 하나가 뭐냐면 지자기력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지자기력이 지구의 자화된 부분 전체의 작용이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처음 읽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읽는 거니까 포텐셜 이론을 이해한 입장에서 얘를 봤더니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명확해야 돼. 이 지구의 자화된 부분이 있어요. 자석화된 부분. 지구의 자기 장의 힘은 이 부분 전체의 작용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력의 실체인 자기유체는 이런 철입자들이 흘러가는 그런 자기유체는 역제곱 힘의 법칙에 따라 자기력을 일으킨다. 자, 자기유체가 자기력을 일으키는데 그게 역제곱 힘의 법칙에 따라. 근데 이 지문이 너무나 불친절해서 역제곱 힘의 법칙을 여기서 말을 안 해줘요. 어디서 말해줘? 마지막 문단에서야 말을 해줘요. 어쨌든 이거에 따라 자기력이 뭐 일어난다, 이런 가정. 1번 가정, 2번 가정에 근거해서 가우스는, 자, 이제 여기부터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요 문장 독해를 우리가 잘해야 돼. 자, 여기 196페이지 마지막 줄에 걸치는 이 문장과 197페이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치는 이 문장들을 연결해서 잘 읽어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걸 소리내서 어떻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를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고 이해를 시도해 봅시다. 자, 이 두 가정, 1번, 2번 가정에 근거하여 가우스는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반비례, 혼자 돼요? 안 되지. 그럼 뭐를 뭐에 반비례? 뭐를 뭐에?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유체 자기량의 비례. 뭐를 뭐에 비례.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자기량의 비례.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이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거리, 근데 어떤 거리냐면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반비례하고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유체의 자기량에 비례하는 양으로 정의하고, 이거 반비례, 이거 비례, 이걸 정확하게 인지했어야 하고, 자, 지구 전체의 자기량을 작게 나눈 자기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더하면 지구 전체의 자기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 여기도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일단 요거 자기 포텐셜 성분부터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자기 포텐셜 성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얘가 자기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력이 미치는 영향 같은 거야. 자기력이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발냄새 같은 거예요. 발냄새. 예를 들어
상엽이가 발냄새가 나요? 아니 실제로는 안 나요. 그냥 설정이야. 상엽이가 발냄새가 나는데 이 발냄새는 나와 상엽이의 이 발냄새가 나는 지점과 나의 거리에 어때? 반비례하지. 내가 이게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어지면 발냄새가 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얘가. 거리에 반비례하고. 근데 상엽이가 발냄새 자체가 엄청 센 거야. 그게 자기량인 거지. 상엽이가 이틀 동안 발을 안 씻었을 경우와 한 달 동안 발을 안 씻었을 경우와 그 발냄새의 어떤 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 내 코를 찌르는 그 발냄새는 그 영향력은 상엽이의 발냄새 강도에 비례하는 거죠. 이해 완료? 네. 자, 자기 퍼텐셜 성분 영향력이에요. 발냄새 같은 건데. 자,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해요. 지구 전체에 자기량이 있어요. 그거를 작게 하나하나로 이렇게 쪼갰어. 이렇게 하나하나로 잘게 나눈 자기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포텐셜 성분을 더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발냄새, 여기서 나는 발냄새, 여기서 나는 발냄새,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포텐셜 성분을 다 더하면 지구 전체의 자기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지구의 자기 요소를 다 쪼개가지고 작게 나눈 다음에 그 요소 하나 1번 자기 요소의 자기 포텐셜의 성분, 2번 자기 요소의 자기 포텐셜의 성분, 3번 자기 요소의 자기 포텐셜 성분, n번 자기 요소의 자기 포텐셜 성분을 다 구해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 지구 전체의 자기 포텐셜이 된다. 요 문장이 진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요거 이해했어?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면, 자, 1839년에 그는 이렇게 구하니 어떻게 구한? 잘게 쪼갠 다음에 하나하나 다 구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구한 자기 포텐셜에서 지구 표면의 수평 방향의 자기력과 수직 방향의 자기력을 이제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수식으로 딱 만들고 그 수식을 적용해서 지자기 관측소가 있는 지구상 수식곳의 지자기 값을 계산해서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그걸 관측소에다 던져준 거야. 야, 너네 계산해봐. 이 관측하면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걸?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관측소에서 측정을 딱 했더니 오, 딱 맞아. 얘가 계산한 그 공식에 따라서 계산한 값을 딱 던져줬더니 오, 그게 딱 맞아. 가장 극적인 사건은 1841년에 미국에서 파견되어 지구 관측을 수행하던 윌크스가 가우스가 야, 그 지점이 진짜 찐 남극이야, 남자극이야 라고 알려줘서 가서 측정을 해봤더니 오, 진짜인 거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가우스가 용하다는 사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포텐셜 이론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사례를 제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우스가 지지학에서 발전시킨 수학적 방법은 이거예요. 요소 하나하나를 나누고 그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구해서 그걸 다 더했더니 전체의 자기 포텐셜이 되더라. 그거를 물리학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가우스가 지구를 자기 요소 하나하나로 나누고 각 자기 요소의 힘, 이게 자기 포텐셜의 성분이죠. 그 힘을 상정하여 지구 전체의 자기력을 구한 것처럼 물리학자들은 다른 힘, 그러니까 중력이나 전기력 같은 거요. 다른 힘을 설명하기 위해 물체를 부피요소로 나누고 이 부피요소는 뭐와 대응돼요? 자기 요소와 대응되고 각각의 부피요소가 발휘하는 힘은 뭐랑 대응돼요? 자기 요소의 힘과 대응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상정하는 그 힘을 물체 전체에 대하여 더하면 그게 지구 전체의 자기력과 대응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방식을 적용했다. 이 포텐셜 이론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는데 이거 세 개가 다 다른 특징적인 독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이 모두 이러한 역제곱의 법칙, 여기서 이제 설명해주는 불친절함이, 역제곱의 법칙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해했듯이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발냄새가 덜 나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런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는 이유에서 유사하게 포텐셜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 가우스의 포텐셜 이론은 일반성이 뭔가요? 두루두루 다 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통하고 여기도 통하고 여기도 통하고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학적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한 영역, 어떤 영역이요? 자기장, 자기력 영역에서 추론된 함수, 포텐셜 이론을 연구함으로써 물리학자들 몇몇 유사한 영역, 중력이나 전기력 같이 다른 유사한 영역의 현상들 이면에 수학적 구조, 일반적으로 다 통하는 그런 구조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자, 가우스의 포텐셜 이론이 나온 직후에 헬름홀츠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수립했고 그 이후에 이 포텐셜 이론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됐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포텐셜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만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잘게 쪼개서 요소 하나하나로 나누고 이 요소 하나마다 힘, 하나마다 힘, 하나마다 힘을 다 구해서 더하면 뭐가 된다? 전체의 힘을 알게 된다. 그거지. 그걸 좀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해주고 선생님이 1번, 2번, 3번은 뭐 설명할 바가 없어요. 4번만 같이 그림 해석만 좀 하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얘는 포텐셜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의 전기 포텐셜 V는요. 전체의 에너지예요. 전체 에너지는 전기 포텐셜의 성분 dV의 합으로 다 더해서 이 부분적인 것을 더해서 구할 수 있다. 그게 포텐셜 이론 아닙니까? 자, 전기 포텐셜 성분 dV는 발냄새 같은 건데 그 물체의 부피 요소, 여기 하나에 부피 요소가 있는 거야. 여기 부피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전기력을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전하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부피 요소 안에 전기력을 발산하는 전하 요소가 있고 이 전하 요소가 어떤 점 P, 얘가 이제 어떤 지점이야? 얘가 발냄새가 나는 지점이고 얘가 발냄새를 맡는 지점이고 여기서 영향력은 거리에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고 전하 요소 DQ, 얘가 가지는 발냄새의 강도가 클수록 얘도 영향력이 커지는 거니까 비례한다. 그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1번 선지. 자, 물체의 전하 요소, 이런 조그만 애들을 모두 더하면 전체 전하량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포텐셜 이론의 내용이었으니까 적절하다. 자, 전기력을 일으키는 실체인 전하 요소는 역제곱의 법칙을 따라 어때? 역제곱의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괜찮네요. 자, 3번. 물체의 자기 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더하면 전기 포텐셜을 어떻게 알아요? 얘는 자기력이고 얘는 전기력이니까 자기력과 전기력은 다른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문과인데요 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지문에서 말을 해줬어요. 마지막 문단에 중력, 전기력, 자기력은 다른 건데 이게 역제곱의 법칙이 통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전기력과 자기력은 다른 건데 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 자기 요소를 다 더하면 전기 포텐셜이 아니라 무슨 포텐셜? 자기 포텐셜을 설명할 수 있죠. 이 두 개는 다른 힘이니까 얘를 더한다고 해서 얘를 알아낼 수는 없겠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전기 포텐셜이 전기력이라는 독특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포텐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쵸? 방금 우리 역제곱의 법칙 같은 거 가능했고 어떤 물체의 전기 포텐셜은 선생님이 아까 맨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체 에너지다. 전체 에너지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포텐셜의 성분을 모두 더해서 구했다. 오케이. 이해돼요?